2022년 4월 15일 한국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다음 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대대적인 방역 지침이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었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입장할 수 있었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지며 오는 4월 25일부터는 영화관, 체육관, 예배당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재택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4주 이후에는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 예방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며 일주일의 준비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 관련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가 광주 5.18을 왜곡 폄훼하는 지만원 씨의 책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가 해당 광고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날 게재된 광고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일방적 주장이 유력 언론 지면의 광고라는 이름으로 게재된 것으로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저널리즘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30면 오피니언란 하단에 광주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책 4권과 함께 광주 5.18을 왜곡 폄훼하는 발언이 담긴 광고를 실었다. 지만원 씨는 광고를 통해 광주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라는 결론을 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42개를 발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만원 씨는 광고를 통해 자신의 허위 주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광주 5.18을 대의명분으로 해 영구집권을 배하고 있다. 광주 5.18이 무너지면 저들의 설 자리마저 없어진다.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해 반대 의견을 가혹하게 탄압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특례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자 20대와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위 선양의 기준이 무엇이냐 등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TS의 병역 문제는 지난 2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하고 하이브 측이 아티스트의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점화됐다. 국회는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으로 포함한 일명 BTS 병역 특례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BTS의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정부와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문화예술인 대체 복무 법안과 관련해 공평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성 의원은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팝이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것이라며 큰 국가적인 위상, 국격을 드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역 특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법의 미비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20대와 30대 남성들 사이에선 BTS의 병역 특례를 놓고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의 BTS가 국가적인 위상을 높였다는 발언에 반발하는 누리꾼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현재 문화예술인 군면제의 의의는 국위 선양에 있다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중음악 가수가 군면제를 받는다면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20대 남성에게 역차별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에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특례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위 선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AMA 베스트송을 수상한 건 당연히 대단한 거고 국위 선양한 게 맞다면서도 그 이유로 군면제를 주려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달의 선수와 베스트 11에 뽑힌 것으로도 면제를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위 선양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네티즌들은 어떻게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할지 모르겠다며 이러다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중음악 가수가 군면제를 받는 거면 페이커 같은 e스포츠 선수들도 군면제 해줘라, BTS가 국위 선양했다고 인정해도 그걸 수치화할 기준이 없는 게 문제다, BTS가 군면제를 받으면 다른 대중음악 가수들도 뒤따라서 군면제 받을 거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20대와 30대 남성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BTS 병역 특례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당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성일종 의원에게 BTS 군면제를 통해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BTS 병역 특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도 성일종 의원에게 지금 남자들 징병률이 얼마인지나 알고 그런 말 하는 거냐면서 문자를 보내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커뮤니티에선 BTS 병역 특례에 항의하기 위해 성일종 의원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문자 인증을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항의 문자에 한번 봐요. 꼭 오세요라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성일종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BTS 병역 특례법과 관련해 4월 중 마무리할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BTS 병역 특례를 놓고 20대와 30대 남성들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이달 내 BTS 병역 특례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직후 하는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도 크고 금통위 의장, 하는 총재, 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참석한 6명 만장일치로 정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10년 만에 4% 선을 뚫은 3월 소비자 물가 4.1%의 충격이 컸다는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가를 중심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 수입 물가가 더 치솟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가 경기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말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식량 자급률이 낮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3월의 경유 37.9%, 휘발유 27.4%. 가격이 폭등했다. 6.6% 오른 외식 물가는 24년 만에 최고치였다. 금통위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도 상당 기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부터 금리를 올리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도 국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강달러로 원화가 평가절하돼 수입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3월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이 전월 대비 7.3%로 2008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건 국제 유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주상영 금통위 의장 대행은 2월 말 금통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금융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파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41년 만에 닥친 8%대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980년대 초 금리를 19%까지 끌어올려 오일 쇼크가 촉발한 물가를 진정시킨 폴 볼커 당시 의장처럼 인플레 파이터가 되려고 하는 중이다. 연준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의 2배인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 내의 완화적 통화 정책 선호하는 비둘기파조차 올 연말까지 금리를 연 2.25에서 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올해 남은 6차례의 FOMC에서 매번 금리를 인상하고 2번은 빅스텝을 밟아야 한다. 빅스텝이 2000년 5월 이후 한 번도 없었고 한 해 2번 이상의 빅스텝은 1994년이 마지막일 정도로 드문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준발 금리 태풍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준에 대응하고자 세계 각국은 서둘러 금리를 올리고 있다. 13일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동시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는데 두 나라 모두 빅스텝이 22년 만에 처음 나왔다. 이날 아르헨티나도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인상폭이 2.5%포인트나 된다. 연준이 올해 연 2.25에서 2.5%까지 끌어올린다면 한은은 올해 남은 5번의 금통위에서 적어도 4번은 금리를 인상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달러를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둔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상영 금통위 의장 대행은 지난 1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지장이 없고 3월 이후에는 소비도 회복되는 모습이 관찰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하금통위, 각 기준금리를 또 인상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 B2, 빚내서 투자 등으로 지난해 말 1862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의 금리 인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를 더 짓누르게 됐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70% 이상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이다. 한은 금통위는 1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이다.
앞서 한은금통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이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바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통화정책 긴축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만큼 연내 한은이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당장 빚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시차를 두고 가중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 이하 주담대, 금리의 경우 상단이 이미 연 6%를 넘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할 때 주담대 금리가 연 7%를 넘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다.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집단대출 금리도 5%대에 근접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이 늦을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리 오름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지난 2월 은행의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취급 비중은 22.0%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낮아졌다. 2월 중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의 80% 가까이가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인 셈이다.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 금리는 연 3.88%로 전월에 견조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9개월 연속 오른 것이며 2013년 3월, 연 3.97%,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가계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근거로 코픽스, 금융채 CD 금리 등을 사용한다.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신용점수별 예상 손실률 변화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구조의 가장 기본은 한은의 기준금리다.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는 소비를 제약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기관 부실로도 연계될 수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2022년 3월을 보면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 FSI는 올해 2월 7.4로 주의단계 임계치 8에 근접했다. FSI는 크게 세 단계로 0에서 8은 안정단계, 8보다 크면 주의단계, 22보다 크면 위기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2년간 FSI 추이를 보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 2020년 3월 17.7을, 같은 해 6월에는 20.3을 나타내 위기단계에 근접했다. 이후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로 이 지수는 지난해 6월 0.0을 기록,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 290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전공대가 첫 번째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면접 문제를 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원자력 교육을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면접시험 응시생에게 창의성을 발휘해 에너지 공급 계획을 짜보라면서 원자력 발전의 단점을 부각하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평균 발전 비용이 원전보다 7.5배 저렴하다고 안내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한전공대가 글로벌 에너지 특화 대학을 표방한다면서 실제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이념 지지자를 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한전공대의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2일 개교한 한전공대는 총 110명의 모집 인원 가운데 100명을 수시 전형을 통해 선발했다. 수시 모집에서 한전공대는 1단계 서류 평가로 면접 대상자를 줄인 다음 학생부 기반 면접과 창의성 면접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면접 배점은 학생부 면접 30%, 창의성 면접 70%였다. 창의성 면접이 합격 여부를 좌지우지한 셈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었다. 보고서에 실린 창의성 면접 문항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한 도시의 지도와 석탄,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4가지 종류의 발전 설비를 제시한 뒤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또 다른 문항에서는 3개의 마을을 보여주고 각 마을에 가장 어울리는 발전 설비를 자유롭게 골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보라고 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한전공대가 4가지 종류의 발전 설비를 제시하면서 각 설비의 특성을 설명한 부분이다. 학교 측은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의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간단히 장점만 적었다. 반면 원전과 관련해서는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바람과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유출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영향이 크다. 생물체가 방사성 물질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둘러싼 환경 오염 이슈도 있는데 한전공대가 이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패널이 내년에만 988톤 발생할 예정이다. 10년 후인 2033년에는 태양광 폐패널이 28,153톤으로 28.5배 급증할 전망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연구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용 알루미늄을 1톤 생산하면 약 1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또 한전공대가 창의성 면접 응시생에게 안내한 평균 발전 비용도 편향성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학교 측은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평균 발전 비용을 2로 제시한 반면 화석연료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비용은 15로 책정해 문제를 풀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훨씬 싸다고 알린 다음 어떤 발전 설비를 설치할지 창의적으로 말해보라고 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사들인 전기 중 지난해 평균 단가가 가장 싼 에너지원은 원전으로 킬로와트시, 킬로와트아워, 당 56.27원이었다. 재생에너지의 평균 단가는 106.88원으로 원전보다 2배가량 비쌌다. 한전공대 창의성 면접 문항을 본 대학 교수들은 정치적 구호 아래 탄생한 대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열린 면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보려고 해도 이건 과학도와 공학도를 육성하려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 입맛에 맞는 선동가를 키우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도 예산안의 개교를 앞둔 한전공대 지원 예산 290억 원을 증액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290억 원 가운데 250억 원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떼어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한다. 지난달 2일 입학식에서 한전공대 총장은 에너지 연구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으로서 2050년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의 공과대학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에너지공학부 단일 학부 체제로 출발한 한전공대는 에너지 인공지능,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차세대 그리드, 환경기후 기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의성 면접 논란에 대해 한전공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 선행학습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단히 창의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다며 창의성 면접의 취지는 특정 교과 지식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은 에너지 교육의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고 창의성 테스트 방법도 다양할 텐데 굳이 발전 방식을 주제로 면접을 해 학교 스스로 이념적 편향적이라는 오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쌍용차 차체 1공장 조립라인 티볼리 에어 코란도와 쌍용차의 첫 전기차인 코란도 2모선 6월 출시를 앞둔 중형 SUV 그리고 J100 등 총 5개 모델 차체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들은 자신의 작업 공간으로 차체가 들어오면 모델에 맞는 부품을 조립했다. 엔진을 장착한 하부 구조물이 차체와 결합한 뒤 각종 내부 부품이 조립되면 문과 창문, 범퍼와 타이어를 부착하고 마지막으로 차량에 전력을 공급할 배터리와 각종 오일류가 주입됐다.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들어 쌍용차 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판매와 수출이 총 2만 3천여 대로 지난해 1분기보다 25% 늘었다. 덕분에 일감도 늘었지만 평택 공장은 아직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2년째 법정 관리가 이어지면서 직원 절반이 무급휴직 중이고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합병 시도가 무산된 이후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만한 인수 후보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위기 상황에서 쌍용차 직원들의 반성은 통렬했다. 변응현 조립 1팀 기술수석은 경쟁사 대비 차종이 적고 해외 영업망이 부실하다. 그렇다고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 조직도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아직도 쌍용차는 노사 갈등이 가장 극심한 업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송영승 조립 1팀 부장은 2009년 사태의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 쌍용차는 강성노조, 파업, 화염병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당시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자 2달간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고 가스통과 화염병을 던지며 이른바 옥쇄 파업을 벌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총파업에 나선 쌍용차 노조원과 화염에 휩싸인 평택 공장 모습이 뉴스에 나왔다. 이후 쌍용차 노조는 총파업이 있던 그해 민주노총 산하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2010년 이후 11년 연속 노사 분규 없이 임금단체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가장 심한 기업이라는 꼬리표는 1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옥쇄 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해고된 근로자 34명이 지난 2020년 1월 11년 만에 복직하면서 쌍용차는 민주노총의 회사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인도 방문 때 아난드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이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입해 해고자 복직을 압박한 결과다. 평균 나이 53세인 쌍용차 직원 대부분이 경험한 1990년대엔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도 작업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다. 평택 시내에서는 쌍용차 명함으로 술을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회사 신뢰도 높았다. 반면 지금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쌍용차 경력을 숨기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변응현 기술수석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좋은 차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라며 쌍용차가 살아남아 다음 세대가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최근 출시해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와 스포츠칸과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선, 그리고 6월 출시 예정인 J100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J100 출시가 가능하겠느냐 의구심도 있었는데 이미 시범 생산에 나서면서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쌍용차 인수 후보자가 미래 청사진을 잘 그린다면 회생을 위한 자구한 연장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오징어 게임의 흥행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천억 원 넘는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법인 넷플릭스 코리아가 14일 공개한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6,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4,155억 원, 대비 52.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재작년 88억 원에서 작년 171억 원,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63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각각 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주요 수익은 스트리밍 구독료로 6,29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3,988억, 대비 57.9% 늘어난 규모다. 매출 원가 5,335억 원, 더 늘었지만 대부분은 중간 배급을 담당하는 넷플릭스 그룹사에 내는 수수료 5,166억 원이었다. 그룹사 수수료는 전년 3,204억 원, 대비 61.2% 늘었다. 기약 없는 도시 봉쇄의 상하이를 탈출하고픈 사람들이 늘고 있다. 14일 중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한때 일부 봉쇄가 해제된 지역구 사람들이 빠르게 상하이를 떠나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교통편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가짜 뉴스라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공항까지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임원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상하이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중국 현지 언론에서 알리바바의 수석 연구원이자 기술부총재인 가양청, 이 상하이에서 탈출했다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었다. 발단이 된 것은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그는 미국에서 상하이로 입국한 후 18일 동안 철저하게 격리되었다고 말한 뒤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72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며 도시 봉쇄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도시가 봉쇄되면서 음식은 부족했고 혼란스러웠다며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상하이의 봉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다가 인맥을 통해 통행증을 받았고 새벽 4시 차를 타고 조용한 상하이를 빠져나왔다고 서술했다. 공항에서 이틀 동안 음식 없이 고립되었던 여성을 도와준 뒤 무사히 태평양을 지나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가 상하이 부동공항을 떠난 지 45분 후 상하이 미국 영사관은 모든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미국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라며 안도했다. 자양증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이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중국 현지에서 누리꾼들의 강한 비난을 받자 다소 페이스북과는 다른 겸손한 어투로 중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상하이에 도착한 뒤 2주 동안 격리한 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것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하이 봉쇄 기간 중 공항으로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인맥을 통해 공항으로 갔다는 대목도 논란이 되자 내가 말한 인맥은 따로 꼴택시를 부를 수 없어 친구가 대신 택시를 불러서 공항에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지만 누리꾼들은 이 말조차 믿지 않았다. 중국어로 해명글을 올리기 직전 그는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된 영문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중국 언론에서는 이미 그의 페이스북 게시글 원본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하나씩 그의 말을 곱씹고 있다. 게다가 그가 사용한 표현 중 스트릭트 코런틴, 엄격한 격리 등은 해외 언론에서 중국의 방역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상하이에서 격리 기간도 방역 수칙에 맞지 않았다. 현재 중국 상하이의 방역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 입국 후 14일 동안은 시설 집중 격리, 이후 7일은 자가 격리가 필수다. 즉, 상하이 입국 후 자유롭게 공공장소를 활보하려면 최소 21일 동안 격리해야 하지만 그는 18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기 때문에 사흘이 모자란 것. 중국 언론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 알리바바의 고위직인 그가 해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중국의 방역 정책에 먹칠을 하고 상하이의 방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봉쇄 정책에 고통받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고위직은 이런 상황에서도 특혜를 받는 것이냐라며 허탈해했다. 자양증은 중국 최고 명문 대학인 칭화대를 졸업한 뒤 2019년 3월 알리바바 빅데이터 플랫폼 연구개발팀에 합류. 알리바바에서 최연소 기술 부총재를 역임한 인물로 알려졌다. 대만 외교부가 중국 국무원 대만판 공실에 불편한 심기를 잔뜩 드러냈다. 대만은 보통 중국 담당 부처 대륙위원회를 통해 중국 관련 논평이 나오지만 이번만큼은 외교부가 직접 중국을 향해 논평을 내 관심이 쏠린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14일 밤 대만 외교부는 중국 국무원 대만판 공실 마효광 대변인이 13일 기자회견에서 대만 외교부장과 대만과 미국 관계에 관한 논평이 무례했다며 문명 세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저속한 말을 했다고 평했다. 오쇠섭 대만 외교부장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대만과 미국 관계의 중요한 원칙은 미국이라는 좋은 친구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바쁠 때 대만은 문제를 일으켜 귀찮게 하지 않아야 하며 너무 뜻밖의 놀라움을 선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중국은 대만을 미국의 친구가 아닌 천만도 못한 노예로 칭했다. 마샤오관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오자오셔가 스스로 알아서 자백했다. 민진당 당국이 외교 세력 앞에서 바짝 엎드려 벌벌 기면서 궁극적으로 의존하기 위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도와달라고 불쌍하게 구걸하는 놈의 낯짝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천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장은 14일 오전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의 자리회 이와 관련한 질문에서 대만 판공실의 발언은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로 짧게 답했다. 대만 외교부장의 짧은 발언에 성이 차지 않은 대만 외교부는 같은 날 밤 논평을 냈다. 외교부는 대만이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세계의 선의의 세력으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에 반해 중국 공산당 정부는 무차별적인 전랑 외교, 권위주의 확대, 인지전, 사이버 공격 등을 펼쳐왔다며 지난 2월 4일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 무제한, 금지 구역 없다라는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중국은 지역 긴장을 유발시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원흉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역대 처음으로 분기 기준 20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도 10조 원에 근접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77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파운드리 부문은 7조 원 안팎의 매출을 거두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TSMC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보다 3배 더 잘 벌었다는 얘기다.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TSMC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15일 TSMC는 올해 1분기 매출 4,911억 대만 달러, 약 20조 7,980억 원, 영업이익 2,238억 대만 달러, 약 9조 4,78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5.5%, 영업이익은 48.7% 늘어난 규모다. TSMC의 올해 1분기 반도체 생산량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377만 8천 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2.5% 늘어난 수치다. TSMC는 반도체 주물량이 폭증하면서 생산량이 1년 새 10% 넘게 뛰었다라며 수요에 비해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했다.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50%가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세 공정 개발이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라고 했다. 업계는 TSMC의 미세 공정 매출 비중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고성능 컴퓨팅, HPC, 매출 비중이 41%로 가장 컸다. 처음으로 스마트폰, 40%을 넘어선 것이다. 미세 공정이 고성능 컴퓨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TSMC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시에 고성능 컴퓨팅 비중이 높은 애플과 AMD가 TSMC의 최대 고객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도 분석할 수 있다. TSMC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면서 완성품 업체가 반도체 칩과 기타 부품 비축량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걱정하는 파운드리 가격 인하는 없다고 TSMC는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칩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TSMC를 포함한 파운드리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런데 TSMC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 가격 인하는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한편 업계가 전망하는 TSMC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73억 달러, 약 21조 2,360억 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다. 미래에셋증권은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TSMC는 고부가가치 공정 비중을 확대하면서 매출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라며 당분간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뉴저지닷컴은 14일 현지 시간 뉴저지주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선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의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이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여성과 함께 지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성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뉴저지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